네, 10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자, 월요일에 만나는 박학다식 의원입니다. 김준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준우 안녕하세요. 변호사입니다. 네. 네. 요즘 법조계 관련된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뭐 재밌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뭐 요즘 추미애 회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이 가장 화제인 가운데서 그렇죠. 네. 그 자영업자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우리 윤갑금 전 고급장이 라임 문제로 네. 자문료를 한 2억 정도 받으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런 자문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역시 전관이 최고인가, 뭐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들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씁쓸하네요. 네. 항상 그 자기소개하실 때마다 이 자영업자라는 이야기를 빼먹지 않고 하시는데, 사실 여기 킹슈맨 member들 모두가 자영업자거든요. 그렇죠.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 고용 문제가 생기면 우리 김준우 요원이 우리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줍니까? 이강택 대표님께서 네. 저를 먼저 고용한다면 이제 선불 먼저 입금하시는 분을 대리해야죠. 변호사 입장에서. 예. 의리 같은 건 없군요. 네, 그럼요. 자본주의 노예니까요. 네. 이런 게 바로 법률가의 언어군요. 네. 자, 첫 순서는 오늘 가장 핫한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킹 시간입니다. 자, 이제 고인이 됐죠. 어제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그리고 국감 후폭풍으로 주말 내내 뜨거웠던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국정감사 출석을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첫 번째 화제의 인물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입니다. 어제 별세 소식이 전해지며 정재계의 애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U원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궁금한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한국 경제를 넘어 세계 경제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경영인이죠. 이건희 회장의 일대기를 궁금한 프로필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름 이건희, 1942년 1월 9일 대구에서 출생. 이미 2명의 형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의 후계자와는 거리가 멀다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1987년 이병철 회장이 별세한 뒤 삼성의 후계자가 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으로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취임사는 이건희 회장 일생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에서 얇은 브라운관 TV가 벽에 붙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선구안을 뿜뿜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이건희 회장의 선구안과 탁월한 경영 능력 덕분인지 약 2천억 원이었던 삼성그룹의 순이익은 삼성전자의 순이익만으로도 44조 원으로 급증!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경영 실적과는 달리 수줍음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공개석상에 나서는 것을 꺼려해 은둔의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기도 했다는 사실. 자, 그리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정경 유착 논란, 이재용 회장 후계자로 삼는 과정에서의 잡음, 형제들과의 상속 분쟁 등은 천하의 이건희 회장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2014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병석에 누운 뒤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 10월 25일 향년 78세로 별세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재계의 큰별, 고 이건희 회장의 궁금한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에 삼성그룹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 한번 짚어볼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일단은 2014년부터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이 네. 삼성그룹을 이끌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처음 취임했을 때의 삼성과 지금의 삼성의 위상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죠. 사실상 국내 기업이었고 그 당시에 재계 1위라고 보기도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서 도약을 했고 스마트폰 시장만으로 두고 봤을 때는 애플과 지금 쌍벽을 이룰 정도로 전 세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한 전문 경영인마저 많이 영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의 경영 공백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6년간 경영 공백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경영 공백이 없을 것이다. 다만 이건희 회장이 가졌었던 이런 통찰력을 과연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삼성그룹의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네, 경영 공백은 없을 테지만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숙제가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공성과 수성이 필요할 텐데 특히 수성의 측면에서 반도체하고 휴대폰이겠고 공성에서는 아마 새로운 바이오 산업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이겠죠. 그게 이재용 부회장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고 이건희 회장 빈소에 조화를 보낼 예정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25일 오후 7시 25분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장례식장을 졸문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냐는 질문에 노 실장은 유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도 고 이건희 회장 별세 소식을 듣고 추모의 뜻을 전했는데요. 그 추모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하게 생각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라고 본인의 SNS를 통해서 밝혔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거목 이건희 회장님의 명복을 빈다. 삼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이건희 회장의 기업사를 후대가 기억할 것이다라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조의를 표한다. 이건희 회장은 정경 유착과 문호조 경영이라는 초법적 경영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라면서 정의당 수석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발언한 인물이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가 한 말인지 알 것만 같네요. 예. 네. 큰 인물의 인생에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 공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치권에서 전해진 추모의 글 속에도 삼성 경영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오창석 의원, 이런 입장 차이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났을 때와 너무 다르지 않느냐라는 논평을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내고 있는데, 일단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희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곁을 떠날 것이라는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이 6년이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사후 평가는 이미 지난 6년간 많이 집대성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사실상 최근 6년간 아무런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활동 업적도 모두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인물의 평가는 다면적인 평가 형태로 이미 내려졌고, 거기에 대해서 추모할 것은 추모하되 앞으로의 삼성에 대한 메시지나 국민의 염원,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호조 경영으로 인해서 잡음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사라졌고, 지금은 아직도 강남의 옥상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메시지를 낼 것 같다고 보는데, 정당별로 오른쪽에 있는 국민의힘, 네. 그리고 민주당,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비판의 강도가 왼쪽으로 갈수록 좀 더 강해진다는 것은 확연한 정당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김진우 의원. 그러니까 헌정 일에 가장 비중 있는 기업가 3명을 뽑으려면 이제 이건희 회장이 들어가겠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자라고 하면 민주주의, 사법질서, 그리고 노동 3권을 비롯한 헌법을 네. 위협했던 가장 큰 기업인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 이건희 회장은 초인류 기업을 만들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초법적 재벌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이건희 회장은 현재 국내 상장사 주식보 1위입니다.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냈지만 주식보 1위 자리를 언제나 지켰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 계열사 주식 자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상속세도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 관련 상속세만 어림잡아도 10조 원대이고요. 이건희 회장이 가진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아직 애도의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상속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참 찹찹하기도 하면서 이런 것이 바로 또 재벌의 숙명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분명한 건 삼성도 내야죠, 상속세를. 자,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남겨진 과제,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삼성 사법 리스크죠. 네, 맞습니다. 일단 사법 리스크 아직 남아 있고요. 10월 26일로 예정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상주이기 때문에 불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사법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 만약에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하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그룹을 이제는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어버렸죠. 네.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었던 프랑크푸르트 선언 같은 미래적 대안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삼남으로 알려졌다라고, 삼남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형제 간의 어떤 경쟁이 없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사실상 장자승계가 거의 그대로 이어져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경영인으로서의 어떠한 업적과 성과를 인정받았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의 과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성과로 이재용 체제의 정당성 또는 국민의 인정 이런 걸 받아야 한다는 게 숙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됩니다.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봄에 이제 2심 재판이 뭔가 좀 편향돼 있다라고 해서 특검에서 기피 신청을 냈다가 네. 대법원에서 이게 기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2심 재판부에서는 처음에 뭔가 새로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냐라는 이제 예단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 네. 그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자식에게는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 등의 선언을 했었는데 그렇죠.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가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삼성바이오 문제 관련해서 네.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해서 별도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재판을 이재용 부회장은 계속 안고 가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국격에 어울리는 삼성을 만들겠다.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약속이었잖아요. 사실 삼성 관련된 재판, 삼성물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느냐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한테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 최순실 씨한테 돈과 말을 줬느냐. 특히 핵심은 그걸 이재용 부회장이 인지했느냐 이 여부일 겁니다. 관련된 재판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은데 킹스맨도 관련 재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삼성이 새로 태어나는 과정일 테니까요. 자, 화제의 인물 두 번째 주인공은 킹스맨의 단골 손님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자, 이번 21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과 함께 가장 많이 거론된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작심 발언을 한 이후에 여야가 이른바 윤석열 후유증, 윤석열 아리 이런 거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퇴임 후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라는 발언을 두고 이 정계 진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작년 7월 인사청문회 발언과 사뭇 다른 방향이어서 그야말로 여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 듣고 오시죠.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양정철 씨 만난 거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완전 전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거는 다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요. 좀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지금 제가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또 향후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이런 거 보고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지난해 7월에는 윤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의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단언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진 발언을 했어요. 여지를 남겼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여지를 남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달라진 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견제겠죠. 정치권에 대한 견제. 나도 정치할 수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본인이 일단 임기를 다 채우겠다라고 천명을 한 상태죠. 임기가 7월까지요. 내년 네, 7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갑자기 중간에 중도 사퇴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내년 7월까지는 검찰총장으로 재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2020년 대선이 3월 9일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오른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7월 퇴임 이후 12월까지 어떤 특정 정당에 가거나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로서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경우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정당을 선택해야 되는 당내 경선을 7월부터 과연 5개월 만에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네. 7월에 등장을 해서 어떤 공약이라든지 싱크탱크가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공무원 기간 중에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건 공무원 중립의 위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임기를 마치면 사실상 총장을 하면서 정치를 준비하겠다는 뜻인데 논란이 클 수도 있겠네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데 오찬석 의원은 정치할 생각입니까? 저는 없죠. 이렇게 단언을 해야 정치할 생각이 없는 거군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치인의 단언하겠습니다.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현역 역대 검찰총장 중에 이제 정치를 하신 분은 없어요. 대법관 중에 하신 분은 있지만 네. 대법원장 출신은 뭐 정치를 한 적이 없죠. 네. 그래서 글쎄요, 뭐 저는 과연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 다 뭐 제쳐 두고서라도 사실 뭐 바로 대선 후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사실 여론조사에도 좀 포함이 됐는데. 강하게 사실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사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검찰의 수장이었던 사람을 국정의 수장으로 바로 이제 등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약간 뭐 미심쩍거나 깨름칙한 그 뭐 어떤 감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굉장히 빨리 발돋움할 그냥 국회의원 되는 정도라면 충분히 이제 가능할 수는 있을 텐데 네. 그 이상으로 바로 좀 튄다고나 할까요? 그러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인은 없다 싶은데요. 거기엔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자, 해당 발언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실제 정계 진출의 뜻을 두고 있고 국민의힘의 이 러브콜이 있다면 그가 이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 여권은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본래 공직자의 자리란 국민께 봉사하는 자리라면서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정한 수사를 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보수 언론과 야당이 유력 대권 후보로 지지를 보내니 대통령도 장관도 국민도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분명하다라고 밝혔고요. 이원욱 의원도 정치하려면 옷 벗고 해야 한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 행위는 위법 행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치를 하려면 옷을 벗고 해야 한다. 사실 총장 정치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오찬석 의원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총장인 때 정치에 대한 뜻이 있다면 선택적 수사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용어 중에 하나죠. 선택적 의심, 선택적 수사, 선택 자체가 정치 행위니까요. 자,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선 주자를 선정하지 못한 야당의 태도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반가워하는 눈치 같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3일 퇴임하고서 봉사한다는 게 반드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네. 뭐 퇴임 후에 이 독거노인들을 위한 목욕 봉사 이런 게 꿈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예. 다만 이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우회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야권 인사들의 러브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여왕벌이 나타났다라면서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은 대권 후보 윤석열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그 정도 정치력이면 여의도판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대단한 정치력이다. 잘 모실 테니 정치판으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 이 정계 반응을 보이는 민주당을 향해 링 위에서 떡실신이 되고 나서 링 밖에서 정신 승리한다면서 공부가 안 돼도 떡실신인데 공부하고 왔으면 초상 치렀겠다라는 약간 조롱조의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건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오찬석 의원 이렇게 야당 내 반응이 좀 갈리고 있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고 장제원 의원은 여왕벌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갈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입지나 사안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일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처음에 말했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40대 경제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데려오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부상한다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닌 외부 영입 인사가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내에서 대선 후보를 아무도 키우지 못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네. 불편한 것이 있을 것이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안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으니 다른 의원들은 또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복잡한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도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서초동의 나이트가 개업한 줄 알았다. 뭐 이런 서울 동부지검장 부부장 검사의 SNS 글이 화제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난주에 일단은 화환이 많았습니다. 이 화환이 많았다라고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약 100여 개 정도가 지금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깔려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총장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수 후보군으로 분류되어 대선 후보군의 이제 지지율 막 1%가 잡히기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라 또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이런 화환을 보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이 진혜원 네. 서울 동부지검장 이 부부장 검사가 본인의 SNS에 글을 남긴 겁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화환을 이렇게 도로 위에 올려놓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본인의 SNS에 남긴 것입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러면 김준호 의원한테 짚어볼 수밖에 없겠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실제 처벌이 가능합니까? 뭐 굳이 하면 이제 가능은 할 텐데 기소를 검사가 해야 되는데 네. 하겠습니까? 사실 그 전에 치우겠죠. 아. 기본적으로 저게 이제 완전히 그 도로를 뭐 길을 이제 방해하고 있다고 보기도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밤에 봐도 좀 무섭더라고요. 이제 저 어젯밤에 쓱 지나가다 보는데 뭐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좀 윤석열 총장 화이팅뿐만 아니라 조금 다소 부정적이고 혐오 발언적인 표현들도 같이 이렇게 화환에 같이 좀 돼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주 안에 이걸 좀 철거하는 네. 용단을 내리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기소는 검사가 하는데 그 기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비판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어지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에 이어서 연결되는 이슈가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이죠. 그래서 반문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결국 정치 지형도를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윤석열 효과 그 정도까지일까요? 글쎄 이제 반문 연대는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야당이 쪼개져 있을 경우에 야당이 단일화했을 경우에 해당 정권에 대해서 반대 전선을 형성해 왔던 것은 그동안의 정치의 행태였기 때문에 그리 놀랍진 않은 것입니다. 근데 다만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와서 특정 정당을 만들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사례를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유엔 사무총장이 별명이 기름장어였습니다. 어떠한 대답이든 약점을 잘 잡히지 않고 잘 요리조리 피해간다는 뜻이었는데 그 유엔 사무총장도 출마를 했을 때 위안부 할머니 합의에 대해서 방기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자들 향해서 나쁜 놈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감정이 격해졌다라는 것인데 윤석열 총장과 금태섭 전 의원이 만약에 제야로 뛰쳐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을 때 이러한 질문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야 검찰총장으로서의 질문만 답하면 되지만 그동안 모든 행적들이 이제 털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에서 당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김준호 의원, 법조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윤 총장 일단 정계 입문 가능성. 금태섭 의원이랑 윤석열 총장은 별로 교집합이 검찰 출신이라는 거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두 분이 하나의 정당에 있는다 이건 좀 너무 어색한 그림인 것 같고요. 그냥 그림 그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짜는 어떤 공상적인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총장이 만약 뭐 정치를 한다면 뭐 국회의원 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보수의 뭐 대선 주자다. 근데 그게 검찰 출신 홍준표, 검찰 출신 황교안의 실패에 이어서 또 검찰 출신을 호출하는 게 보수에게 그렇게 매력적일까? 보수에게 그렇게 좋은 카드일까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검사의 언어를 쓰다가 결국은 정치의 언어를 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화제 인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21대 첫 국정감사, 오늘 상임위 대부분이 마지막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추미애 장관의 출석 예정으로 언론의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성 의원. 네,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출석을 해서 검찰총장은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스스로 남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짧은 문장을 남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해명을 할 테고 네. 야당의 공격 포인트는 또 하나밖에 없죠. 수사 지휘권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 헌정 역사상 3번 있었는데 그 2번이 추미애 장관이 했던 것이다. 너무 검찰총장을 자신의 부하 삼듯이 하지 않았느냐. 윤석열 총장도 여기에 대해서 부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고 네.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을 패싱했고 야당이 인물이 올라왔을 때는 직보했고 이 첩보를 윤석열 총장 혼자 다뤘다는 의혹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감찰 지시했고 감찰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낼 것이다라는 이제 대답을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도 이 공수처 출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올 것이고 사실 윤석열 총장의 그 성정상 굉장히 작심 발언, 센 발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추미애 장관도 사실 여기에 버금가지 않습니까? 네. 또는 더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센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호 의원, 결국 법리 공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법리 공방을 벌이며 일종의 법리 논쟁을 벌인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논리가 가능할까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보면 이제 검찰청법이나 이 법을 보면 이제 어쨌든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기 위한 조직이고 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부하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위를 받는 지위 피지위의 관계임은 좀 분명하죠. 네. 그런 면을 법리적으로라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반박을 했던 것은 법률적으로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결국은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이걸 정치적 확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갈무리할 것이냐에 관한 판단의 문제가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무엇을 제일 잘하고 있냐고 보면 코로나를 제일 잘 방어하고 있다라는 거고 가장 비판적인 세력들은 무엇을 못하고 있냐 보면 부동산 정책을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사실 검찰개혁은 사실 지금 세 손가락 안에 순위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지금 과도하게 뭔가 좀 정쟁화되고 있지 않나.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갈무리하는 품넓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정무적으로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충원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신데 문제는 정쟁화시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확전을 시키겠다는 뜻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 똑같은 얘기로 민주당이 이걸 확전하나 국민의힘이 이걸 확전하나 본인들 지지율에 큰 도움이 되거나 상대방을 크게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른 컨텐츠가 없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반년 이상 추미애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추미애 문제를 등판시키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오히려 악수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의 발언, 킹슈맨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또 하나, 민주당이 26일까지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제안하라며 압박을 이어왔었는데요. 국민의힘이 마침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몫의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의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현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입니다.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으로 이 드루킹 특검 후보에 오른 공안 통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 이 새누리당 몫의 이 세월호 참사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현 변호사 관련돼서는 새누리당 특조 당시에 시간을 많이 끌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공수처 역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공수처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헌 판단을 받고 움직이겠다고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그러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야당 추천목 2명을 국회 추천 4명을 바꾸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10월 26일 이 데드라인에 맞춰서 후보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위원을 추천해서 목리를 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 공수처는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가 꾸려졌다고 해서 바로 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장 후보를 뽑는 추천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 후보 2명이 들어왔지만 총 7명입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그리고 변협에서 1명씩 추천해야 되는데 이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2명 중 1명만 봤는데
하거나 2명 다 반대해버리면 이제 끝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도 또 반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 정도 단계도 안 들어섰다. 어떻게 보면 0.1단계 정도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냐 이런 말씀 떠오르는데요. 자, 김진우 의원, 산 넘어야 할 때 산이 많죠. 좀 짚어주시죠. 네, 방금 오창석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수처장이 과연 제 시간에 추천돼서 임명될 수 있냐 이거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제 공수처가 이제 패스트트랙을 통과한 그 원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서로 다른 뭐 좌우 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서로 다른 수없이 많은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네. 시작도 하기 전에 뭔가 이제 많은 발의를 한 셈인데요. 예를 들어 공수처 검사 혹은 수사관의 경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좀 줄이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발의도 있고요. 그래서 서로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 출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정말 많군요. 자, 지금까지 10년 넘게 공들여온 공수처 출범, 그리고 올해 과연 그 숙제가 해결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물킹이었습니다. 네, 킹슈맨의 우정 담당, 그리고 저희들끼리는 인물 담당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저 MC자원과 오창석 요원의 환상 호흡을 시사에서도 보여드립니다. 티키타카 뉴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 티키타카 뉴스의 주제는 바로 독감 백신 대혼란입니다. 2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뒤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48명인데요. 16일 처음으로 인천에서 고교생이 숨진 지 8일 만입니다. 네, 16일, 19일 1명씩 나타났다가 20일부터 4명, 21일 이후에는 10명 안팎의 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나이대별로 보면 70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80대 이상이 18명, 60대가 2명, 그리고 60대 미만은 5명입니다. 네, 일단 사망한 사례가 잇따르자 예방접종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면밀히 진행을 했는데요. 이 26건 중 6건은 일단 다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었기 때문에 전혀 무관했다는 것이 빨리 판명이 됐고, 나머지 20건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심혈 관계 계통에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과는 무관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망 신고 사례 조사와 함께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 이후 7일 이내 사망한 65세 이상 어르신은 1,50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숨졌지만 마치 접종과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사망 사례는 늘 있었다라는 게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종적으로 백신 접종을 지속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했는데요. 해당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지금까지 검토한 26건의 사망 사례는 시간적 근접성이나 기저질환 또는 부검 결과를 볼 때 모두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은 사례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며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 위험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올해부터 무료 접종에 도입한 이 4가 백신에 대한 지적도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3가, 4가 이런 표현이 이 의사들만 쓰는 참 어려운 의학 용어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올해 유행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 바이러스를 3가지를 백신을 넣으면 3가, 4가지를 넣으면 4가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이 4가 백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가에서 4가로 더 독한 백신으로 바뀌어서 이 사망 사건과 어떤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 재작년에서부터도 사카 백신이 민간 접종에서는 계속 쓰이고 있고 사카 백신을 맞은 쪽에서 이상 반응 신고가 더 많았어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작년 절기에 65세 이상 그 인구 중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7일 이내에 사망하신 분이 약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인과성하고는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이 발생하는 그런 그 통계가
네, 일단 실제로 이제 4가 백신은 이제 3가 백신보다 부작용이 더 심한지 임상 실험을 거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맞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작년까지 한 300만에서 400만 정도가 이 4가 백신을 맞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 새롭게 시작되는 점도 아니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불안해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계세요. 오창석 요원, 물론 이 관련해서 지식은 그렇게 길지 않겠지만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사실 이제 뭐 걱정이에요. 재판단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걱정이 드는 것이 대한의협에서 23일부터 29일까지 잠정 유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제 네. 권고.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권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정부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단 코로나 사태와 겹쳐 있고요. 그리고 이 독감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매년 3천여 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는 것이 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꺼리지 않고 맞아야 된다라고 접종 우위가 높다라고 정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대한의사협회에서 접종을 일주일간 유보하자고 권고했는데요. 그 일주일이 약간 중요하다고도 얘기하던데 말하자면 트윈데믹을 우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겹쳐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 백신을 맞으면 이 면역 항체가 생기는 데까지 시간적으로 한 2주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작년의 경우를 빗대어서 한번 예측을 해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15일경에 이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올해도 비슷할 것이라고 추정을 해보고 날짜 계산을 해보면 지금쯤은 맞아야 되는 것이죠. 10월 말경에는 접종을 맞아야지만 항체가 미리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늦춰질 경우에는 더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나중에 가서 이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건소 밖에 길게 줄을 서게 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뭐 관련 지식이 짧다지만 오창석 의원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짧지는 않습니다. 길지 않은 것이지. 네, 어쨌든 네, 일단 인과관계를 1차로 집중해야 되니까. 예, 네, 맞습니다. 네, 1차로 이제 부검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내에 이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2차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정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많게는 또 2, 3개월 정도 또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2, 3개월 하면 사실 올해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1월 중순 정도가 독감의 최대 유행 기간이기 때문에 이전에 맞아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걱정, 독감 걱정, 참으로 걱정할 게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건강하고 무사하게 올 한 해를 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복받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지금까지 MC 장원과 오창석의 티키타카 뉴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잠깐 댓글 한번 볼까 봐요. 지금 네. 댓글 상황도 궁금한데 전해주시죠. 네, 댓글 실시간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 방송으로 TBS의 미래를 봅니다라고 제 예상에는 이 TBS의 사장님께서 남겨주신 것 같고요. 예, 투명한 경영을 바랍니다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건 직원분일 것 같네요. 예. 예, 윤석열 나와라, 크크, 제발 나와라라는 글도 올라와 있었고요. 정치하는 검찰총장 추풍 나결. 이라는 예, 다소 패러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었고요. 진정한 여왕벌은 줄리아라고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냥 패싱 무시가 답. 회사에서 과장이 사장 나무라는 격. 화환 보고 하와이인 줄이라는 댓글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댓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킹덤 주제 국회의원 면책 특권.
방탄복인가입니다. 자, 국회의원 면책특권 번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라임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 일부 의원들이 미확인 정보를 활용한 무차별 무책임 폭로를 남발했습니다. 이게 다 면책특권 때문이다. 방패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다소 안이한 경우 이제 업무를 안이하게 한 다음에 이제 면책특권의 그 어떤 방패에 숨는 그런 이제 행태들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국감 과정에서는 이제 야당 같은 경우 유상범 의원 그리고 이제 또 네.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 약간 대표적으로 헛발질이라고 할까요? 오보를 좀 하면서 혹시 이것들이 명예훼손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면책특권에 숨은 것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법률 상식이 짧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다. 이게 참 상식처럼 되어 있어서 얼마나 많이들 이런 얘기들을 했으면 그럴까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 있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특권 중에서 대표적인 논란 대상 중에 하나가 직무상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면죄부가 되는 겁니까? 네, 이 면책특권이라는 게 사실 이제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 정치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뭐 영국에서 권리장전 때부터 이제 쭉 보장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임시정부 때부터 이 제도가 이제 헌법 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고 이제 헌법 44조에 불체포특권, 45조에 면책특권 네. 이렇게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자체는 분명하게 필요한 권리이고 뭐 이걸 자체를 없앤다기보다는 이제 그 범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있는 것이 적정하냐가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이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SNS, 소셜미디어에서의 너무 표현들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게 면책특권에서 범위에서 제외된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이 좀 과도하게 트위터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까지 논의는 어쨌든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에 있는 거는 분명하게 제대로 좀 지켜주고 그 안에서 어떻게 오남용을 좀 막는 것인가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잠깐 킹덤 퀴즈 준비했습니다. 이 면책 특권만 믿고 일일 막말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퀴즈인데요. 자, 다음 중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발언은 무엇일까요? 오창석 의원 보기를 보고 정답을 맞춰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 국민을 마치 홍호 X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대국민 사기쇼는 즉각 중단돼야 된다라는 김태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공동의장의 발언이고요. 자, 2번 MC 장원 자꾸 더듬으면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한다. 오창석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한데 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더듬는 게 아니라 말을 더듬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3번. 자,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고 발언한 김순례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모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있는데 2번은 제가 의원이 된 적이 없어요. 네. 면책특권 지위를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창석 의원이 저 이번에 발언을 실제로 한다면 전 바로 고소할 것이고 바로 사고랑을 찰 것입니다. 예. 자, 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자, 2012년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본 회의에서 이 문 후보,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비난하면서 했던 표현이었고요. 자, 그리고 3번 보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 만들어져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이 김순례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자, 지난해 2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로부터 고소고발도 이어졌지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요. 당시의 발언이 5.18 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거라 직무상 관련이 있는 만큼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면책특권 관련돼서 몇 가지 것들을 짚어봤는데요. 결국 면책특권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번 국감에서도 막말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폭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의 실명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동명이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존경하는 이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본건에 관한 수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드리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국감장에서 공개했습니다. 유상봉 의원이요. 근데 유상봉 의원의 국회의원 그 폭로가 여권 인사 명단은 동명인으로 밝혀졌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 반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전화 한 통 했으면 확인 가능한 일 사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과 관계없는 동명이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유상범 의원에게 본인 아니라고 경고를 했고 정보 출처 따져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명단을 공개한 유상범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박성준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면책 특권에 숨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고 10월 20일에 밝혔는데 유상범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 그럴 거면 검찰 행태를 강하게 질타를 했어야지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진우 의원. 유상범 의원 사실 저는 조금 의심이 되는데 얼마 전에도 조선일보에 보도자료를 하나 제공해서 했다가 조선일보에서 오보를 냈다고 사과드린다는 이제 기사가 하나 났었습니다. 이제 내용은 법무부 산하공단이 뭐 특정 변호사 모임 단체 출신으로 다 장악, 꿰차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3명 중에 1명만 이제 그랬던 것이죠. 이제 근데 그것도 유상범 의원 의원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팩트 체크 자체를 좀 소홀히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또 공교롭게 검찰 출신인데 이런 또 검찰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만 좀 낮아지는데 좀 초선으로서 좀 자중하고 좀 정중하게 좀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따끔한 말씀이네요. 자,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단 폭로부터 하는 건 여권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김진애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보밀리티 회장이 언급한 술접대 검사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성범, 윤곽근 양쪽에 있는 분은 김봉현이 룸사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의 검사들 중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발언에 등장한 윤곽근 전 대구 고검장은 법조 기자단에게 나는 김봉현도 모르고 거기에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룸사롱을 간 적이 없다. 김진애 의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라면서 20일 김진애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진우 의원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는 전제로 그러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김진애 의원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뭐 이제 오해했을 만한 사정이 분명히 있었고 이제 명백한 허위가 뭐 이제 인정된다면. 그러니까 명백한 허위인 걸 알았었던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이제 면할 것 같은데요. 한번 기본적으로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뭐 당연히 무죄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문제되는 쟁점은 이제 민사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될 거냐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완전히 윤곽근 전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라임 관련해서 뭐 자문료도 받았으니까 이렇게 오해했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책임에서 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 사례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면책특권은 70년 가까운 우리 헌정사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자, 의원 면책특권이 문제가 된 헌정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86년에 유성환 의원 이야기인데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원내 발언으로 구속이 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시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를 국시 발언. 우리가 보통 반공을 국시로 삼고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문장. 사실은 5.16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이제 사용했었던 단어인데 법률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근데 국가가 정한 방안, 뭐 방향성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반공이 국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기조였으나 80년대니까요. 네, 통일이 국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고 결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제 감옥살이를 실제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에 이제 병보석으로 풀려나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긴 했었지만 당시로서는 가장 뜨거운 사건이었고 면책특권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짚어주시죠. 결국 대법원에서 면책특권을 적용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이유가 있죠.
근데 사실 이유보다는 이걸 기소하고 재판을 6년씩 끌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야당 탄압 아니었나라고 전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발언 자체는 어쨌든 직무상 국회 내에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라 이걸 질질 끌었던 것들이 사실은 시대상을 어떤 반영한 사건 혹은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성환 의원 같은 경우에 당시에 요건으로 무죄가 나는데 별건을 통해서 일부 유죄가 나는 이제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반면에 면책특권의 범위가 다시 줄어든 사건도 있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이었는데요. 의원직 박탈까지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희극적인 사건 혹은 이건희 회장이 죽은 상황에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된 셈인데요. 네. 당시에 그 이학수 전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 등이 모여서 같이 검찰에 대해서 어떤 떡값을 쭉 돌리는, 일상적으로 돌리는 얘기의 녹음 파일과 그 이제 리스트와 관련됐던 내용들을 노회찬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것은 무죄,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유죄라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 어떤 결정을 대법원에서 하면서 그 당시 노회찬 의원이 이른바 배지가 날아가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보호받는 면책특권의 기준과 범위가 좀 정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무상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혹은 표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무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이건 바뀌어야 될 판례라고 봅니다만 홈페이지에 올린 경우에는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부렁을 만약 했다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민사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면책특권이라는 게 의혹 제기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건데 아무 말이나 막 하라고 이렇게 주어진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면책특권의 범위 좀 축소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관련된 대안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헌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법은 사실 많이 우리가 카피하는 게 독일입니다. 독일은 이제 헌법이라고 안 하고 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직무상 했던 발언과 관련해서는 면책특권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상적인 모략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이제 개헌이 다시 된다면 그런 정도로 범위를 줄이는 방식이 가장 법 이론적으로는 좀 깔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국회 내의 자정 능력을 좀 신뢰 한번 해보고 윤리특위의 기능을 좀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국회의원분들은 면책특권도 유지하되 만약에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문제가 있다 판단이 내려지면 가중책 특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헌법성으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국회의원 면책특권, 방탄복인간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면책특권은 대의민주주의에 충실하라고 국민이 쥐어준 특권이다. 막말을 할 수 있는 특혜가 아닌 국민이 준 특권이라는 점 국회의원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코로나 상황 전해주실까요? 네, 자 실시간 코로나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죠? 네, 자 오늘 26일 월요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9명이고요. 국내 발생자는 94명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25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5,955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킹슈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기업인은 사회에 대해 눈이 보이지 않는 책임을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자전적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를 통해 남긴 말입니다. 삼성을 사회에 대해 눈이 보이지 않는 책임까지 지는 진정한 초인류 기업으로 만드는 일, 이젠 우리 사회 전체의 숙제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